2025 대학수능 인류와 사상 해설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올해 수능 윤사 어땠나요? 이렇게 총평에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근래에 수능 윤사의 난도에 비해서는요, 아마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훨씬 더 높고 까다로웠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누누이 우리 윤사 공부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다짐했던 말 기억하시죠? 우리 쫄지마 정신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자신의 실력 잘 발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1번 문항부터 찬찬히 살펴보면서 어떤 문항들이 올해 수능에 등장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입니다. 자, 가상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타고난 본성은 선한가요? 라고 묻는 제자에게 스승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욕망을 지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네. 우선 여기까지만 봐도요. 그렇죠. 성악설을 이야기했던 순자다 라고 하는 것도 친구들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툼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현명한 군주가 예를 만들어서 즉 제정해서 다스린다면, 예로 다스린다면 이런 다툼을 없앨 수 있다라고 순자는 이야기 하겠죠. 순자가 강조할 삶의 태도입니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본성을 변화시켜 사회규범을 내면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으로 그 본성을 좋아요. 변화시킬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통해서 사회규범을 내면화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회규범, 이것이 뭐야? 외면적인 사회규범. 그렇지. 그게 바로 예가 되겠네요. 아, 순자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본성을 변화시켜 예, 즉 사회규범을 내면화할 때 다툼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만물의 근본 원리인 도를 따라 무의전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도가 사상가들이 긍정할 법한 삶의 태도가 되겠네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 얘들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이런 겸해를 이야기한 사상가는 묵자가 되겠습니다.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쾌락과 고통의 양극단을 떠나야 한다.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강조할 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 하면서 구방심이 나왔죠. 본성을 잘 길러나가야 한다. 성선설을 이야기했던 맹자가 긍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사회사상가 갑과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정부의 기능 확대는 현재 경제 형태들의 근본적인 파괴를 피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수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도로 건설, 주택 건축 등 공공사업을 통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아, 정부가 경제 영역에서의 이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보았던 수정자본주의 케인스의 주장이 되겠네요. 을입니다. 정부의 경제 계획은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파괴한다. 을은 정부의 경제 계획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 파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반면에 개인들의 개별적 노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서의 자유 경쟁은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우월한 방법이다. 그렇죠. 신자유주의자 하이에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케인스와 하이에크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분석하는 문항이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오히려 하이에크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죠. 하이에크는 기업이 자유롭게 고용하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가능한 한 풀어줘야 한다. 자유로운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에크가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2번입니다. 민주적인 방식의 국가 경제 계획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2번 선지 까다로웠습니다. 친구들 천천히 한번 보자. 자, 갑은 아까 분명히 케인스였고요. 을이 하이에크였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케인스의 주장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자, 그런데 케인스는 민주적인 방식의 국가 경제 계획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얘들아, 계획경제, 우리가 사회주의식의 계획경제에 대해서는 두 자본주의 사상가가 다 공통적으로 비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민주적 방식의 국가경제 계획은요, 어떤 마르크스식의 혹은 사회주의식의 계획경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계획경제라고 하는 표현과 경제계획이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히 다른 거야. 여기 나온 것처럼 민주적인 방식에서 국가가 어떤 경제 영역에서 계획을 하는 것, 국가가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것을 케인스는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방식의 국가 경제 계획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케인스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겠네요. 3번입니다. 유효 수요의 창출을 위한 투자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요. 케인스가 강조할 내용이고요. 따라서 케인스가 하이에크에게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런 투자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이에크는 이렇게 국가가 정부가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 정책을 세우는 것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에 따른 경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그러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케인스가 하이에크에게 왜 이런 사실을 간과합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사적 소유권과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실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모르지 않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자본주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케인스와 하이에크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적인 규제가 허용됩니다. 그 사실 왜 모르십니까? 모르지 않죠? 역시나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법적 규제는 허용될 수 있다. 이 정도의 진술은요. 우리 케인스도 하이에크도 둘 다 인정할 법한 공통 진술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 이렇게 갑과 을로 등장했습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시험장에서 요 3번 문항을 보면서 좀 어렵다. 처음부터 초반부터 첫 장부터 너무 이렇게 좀 어려운 문항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멘탈이 막 이렇게 흔들린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 다 공부한 데서 출제가 되는 거고 우리 다 공부했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잖아요. 차분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절제는 품성적인 덕으로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서 보존된다. 자, 일단 절제를요. 중용의 상태인 품성적인 덕으로 규정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절제 있는 사람은 올바른 이성이 규정하는 대로 즐거움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을 보겠습니다. 절제는 이성적 존재자에게서 발견되는 덕으로 쾌락의 반대편에 서 있대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 나왔죠. 우리는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에 따라 행동할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해를 입을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이 나왔습니다. 아, 이성을요 인간과 신의 공통 본성으로 보았어. 그렇죠. 이런 고대 서양 사상은 스토아파가 떠올라야 합니다. 자, 우리 스토아파, 을은요 스토아파 사상가 아우렐리우스의 주장인데요. 친구들은 스토아파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스라고 대답하고요. 스토아파 사상가 아우렐리우스가 노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한번 차분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개인의 참된 행복은 덕에 따르는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 예스죠? 왜? 그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었으니까요.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도 역시요. 이런 덕에 따르는 삶, 즉 이성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인 아파테이아의 경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 되겠습니다. 덕을 발휘하면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가? 얘들아 찬찬히 보자. 우리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즉 덕을 발휘하면 이렇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외부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죠. 그 사건을 그렇지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따라서 외부 사건에 동요하지 않는 그런 부동심의 경지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을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지금 2번도 답으로 선택될 수 없어요. 3번 보겠습니다. 덕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은 자발성의 영역 안에 있는가? 자, 역시 3번 선지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우리 차분하게 한번 배운 내용 안에서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자, 일단 스토아파 사상가들 입장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덕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주어진 운명을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것에 따르는 삶, 그것을 순응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나에게 주어진 이런 외부 사건, 이 운명은요 변화시킬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 분명히 우리 2번 선제도 나온 것처럼 덕을 발휘하면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죠.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운명을 순응하는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덕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은 어때? 자발성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그 주어진 운명을 순응하는 쪽으로 나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이성의 명령에 따라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자, 4번도 천천히 보자. 친구들이 이런 거 쉽지 않아. 하지만 우리 이렇게 수능 시험과 같이 어려운 시험들, 중요한 시험들, 이런 변별력을 갖춘 이런 시험들을 대비하는 연습 그동안 충분히 했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뭔가 탁 막히는 선지가 나오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힌트를 많이 주신다고 했어. 그렇죠. 제시문. 여기 나온 이런 제시문에서 정말 많은 힌트를 주신다라고 우리 누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우리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성의 명령에 따라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일단 가만히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때? 아하, 이런 품성적인 덕의 핵심은 무엇이야? 중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도 가져야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극단으로 가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만용의 상태, 이것도 역시 덕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야. 얘들아, 두려움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있는 그런 비겁함도 물론 악덕이 되겠지만요. 두려움이 너무 없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 0%의 상태, 이것도 역시 만용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요. 중용의 상태가 아닙니다. 덕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두려움의 감정을 중용의 상태로 가져야 할 때가 있다라고 인정할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 예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고요. 이제 문제는 스토아파, 아우렐리우스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제시문을 보니까 어때? 그래, 바로 이렇게 나왔잖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뚜렷하게 제시문으로서 힌트를 주는 거죠. 힌트를 주고 나서 선지에서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에 따라서 행동할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해를 입을 것도 없다. 자, 이성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마땅히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야. 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동심, 아파테이아의 경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다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주고 있잖아요.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몇 번이 될까?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인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스토아파 사상가들 대표적으로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되겠죠. 자, 따라서 5번도 역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넘어가 볼게요. 현대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갑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이유는 그가 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으로서의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너무 대표적인 문장이 나왔네요. 실용주의 사상가 듀이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을 볼게요. 어떤 사람이 비겁한 자이거나 영웅인 이유는 그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래요. 인간이 정의되는 것은 인간이 세계 속에 실존한 이후의 일이다. 사르트르의 대표적인 표현,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라고 하는 표현 떠올리죠. 자, 듀이와 사르트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번 볼게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적 지식을 적용해야 한다. 왜 틀렸어? 그렇죠. 듀이는요, 이런 절대적인, 보편적인, 고정불변의 지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지니는 유용성 가치는 행복이라는 최고선에 따라 결정된다. 자, 행위가 지니는 유용성 가치 뭐까지는 듀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는 문장들이었어요. 그런데 후반에 보니까 행복이라는 최고선에서 잘못된 진술이네 라고 하는 거 친구들 찾을 수 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듀이는요, 어떤 이런 고정된 최고선, 행복이 최고선이다 이렇게 어떤 고정된 최고의 선, 고정된 절대적인 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요. 각 개별 상황에서 그 개별 문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각각의 유일한
배안들, 각각의 유일한 방안들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3번 볼게요. 인간 본질을 결정하는 외적 존재를 통해 실존을 자각해야 한다. 얘들아, 사르트르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이야기하잖아. 따라서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외적 존재,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외적 존재가 바로 신이 되겠네요. 사르트르는 그 신을 통해서 실존을 자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존적 불안 극복을 위해서 관습적 규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얘들아, 남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관습적 규범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실존의 불안 극복을 위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사르트르는 이야기하죠. 왜? 인간은 스스로를 정의 내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적 규범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르트르 입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5번 볼게요. 현실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얘들아, 실용주의 사상가인 뒤는요, 당연히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용성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 이거 사르트르도 이거 맞나? 이게 좀 갸우뚱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얘들아, 우리 사르트르 공부했잖아.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다.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지는 존재? 좋아요. 책임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너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책임 안에는 나 자신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렇지, 사회와 타인에 대한 책임, 타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 공부했잖아.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까지 사르트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떠올려 본다면 현실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존재로서 타인과 연대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사르트르도 인정하겠죠?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 차분하게 좀 적용해 본다면요. 공통점 5번이 맞는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5번 넘어가 볼게요. 역시 친구들이 또 많이 까다롭게 느꼈을 법한 문항입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이죠. 신은 곧 자연이다. 개별적 존재는 신의 속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근대 서양 사상가 이제 스피노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서는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변용의 타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정서를 능동이라고 이해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엇으로? 그렇죠. 수동이라고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스피노자의 입장으로 옳은 걸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볼 거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신은 유일한 실체로서 모든 자연세계의 안과 밖에 존재한다. 다 좋았는데 한 글자가 틀렸네. 그렇죠. 밖이라는 말 틀렸죠? 자, 신은 유일한 실체이고요. 모든 자연세계 안에 존재하는 거죠. 왜? 신이 바로 자연이기 때문에 신조차 자연을 벗어날 수 없잖아. 1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쾌락을 억제해야만 이성의 힘으로 비로소 지복에 도달할 수 있다? 얘들아, 스피노자가 모든 쾌락을 막 다 억제하라고 했을까? 모든 쾌락을 억제해야만 이성의 힘으로 비로소 지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분명히 제시문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 자, 스피노자가 이제 정서를 이야기하면서 능동적인 정서와 수동적인 정서를 구분하죠. 그러면서 어때? 이성의 능력과 합치되는 그런 능동적인 정서를 인정하죠. 게다가 그는요, 인간의 자기 보존의 욕구 이런 것들도 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자, 따라서 쾌락을 이렇게 억제해야만 해라고 하는 것, 스피노자 입장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 제시문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고요.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인과적 관계를 넘어선 목적의 필연성으로 정해져 있다. 자, 우리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자. 자연은 인과적 관계를 넘어선 목적의 필연성으로 정해져 있다. 이미 또 잘못된 진술이 슬그머니 들어가 있죠. 스피노자가 이야기할 때 신이 곧 자연이야.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한 그 자연의 필연성, 그 자연의 필연적 인과성, 그 자체가 바로 신이다라고 스피노자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자연이 인과적 관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은근슬쩍 들어가 있는 이런 표현들 모두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 자, 우리가 누누이 선생님이 얘기했어. 이제 우리가 수능 시험 정도 되면요, 익숙했던 그러한 진술, 뭐 많이 들어봤던 그러한 문장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 처음 듣는 말, 진술, 문장 그런 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낯선 문장 속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익숙한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어. 찬찬히 한번 보자.
자,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 자, 여기 사람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 라고 지금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생각해보자.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 자, 우리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죠. 이성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하고 이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이성을 잘 발휘한 사람이잖아. 자, 그 이성을 통해서 신, 즉 자연의 그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야. 자, 이런 사람은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하죠. 왜? 이 원인이라고 하는 거 스피노자에 있어서 모든 만물,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발생하는 그 원인은 바로 뭐였어? 그렇지. 그게 바로 신, 즉 자연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인이 바로 신, 즉 자연, 그 신, 즉 자연의 그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은 어때? 그런 원인, 즉 신, 즉 자연의 필연성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하죠. 어려운 진술로 뭔가 이렇게 쫙 등장하니까 이게 내가 모르는 내용인 것 같지만 우리가 천천히 분석해 본다면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성을 발휘해서 무엇을 인식하는 사람? 그렇죠. 신즉 자연의 그 필연성을 인식하는 사람. 그런데 그 신즉 자연의 필연성, 그것이 바로 모든 만물이 발생한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라고 진술될 수 있습니다. 5번 볼게요. 선은 양태가 지니는 특성으로서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이다? 얘들아, 그 자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어떤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를 가지고 선이다 라고 과연 스피노자가 이야기했을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스피노자는 분명히 우리가 공부한 것에 따르면 어때? 자기 보존의 욕구를 인정했어요. 자,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자. 그가 이러한 자기 보존을 위한 그런 욕구를 인정했다는 것은 왜?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결국은 인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으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단순하게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가 선이 아니라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됨으로써 결국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도움이 돼야 돼? 인식에 도움이 돼야 돼. 무엇을 인식하는 것에 도움이 돼야 돼? 그렇죠. 신을 인식하는 것에 도움이 돼야 돼.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그 신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 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가 선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제시문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 어려워 보이는 선지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하지만 차분하게 생각해 본다면 옳은 것 4번이네 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6번 넘어가 볼게요.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 병의 입장을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윤사에서 이렇게 세 원이 존재하는 벤 다이어그램 문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등장한 문항인데 차분하게 볼게요. 갑입니다. 쾌락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쾌락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니래요. 고통의 제거를 넘어서는 쾌락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지금 갑이라고 하는 고대 서양 사상가는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 그것을 최고의 쾌락이라고 보고 있어. 얘들 이거 뭐지? 그렇죠. 에피쿠로스의 아타락시아를 설명하고 있잖아. 갑은 에피쿠로스가 되겠네요.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며 고통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입법자는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 강도, 지속성,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좋아요.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이 되겠습니다. 쾌락은 목적으로서의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최대한의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질적 차이까지도 고려했던 밀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벤담과 밀, 제사사상가가 공통적으로 그렇죠.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규정하는 쾌락주의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문항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누이 우리가 연습했지만 벤 다이어그램 문제는요. 항상 이렇게 그림을 보고 풀면 실수가 많이 생긴다 그랬고요. 범례를 잘 보고 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차분하게 에피쿠로스, 벤담 그리고 밀이 각각의 진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을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은 간만의 입장이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려 깊음과 정의라고 하는 덕은 궁극적으로 쾌락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일단 에피쿠로스는 맞죠?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덕
기억도요, 결국은 쾌락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요. 사려 깊음과 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내 쾌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라고 에피쿠로스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얘들아, 이렇다고 해서 기억이 맞다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것이 기억이 과연 갑만의 입장인가, 에피쿠로스 만의 입장인가를 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벤담과 밀은 어떨까? 공리주의자들이잖아. 그럼 벤담과 밀은요, 사려 깊음과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려 깊음과 정의가 선이라면 그것을 왜 선이라고 인정할까? 그렇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하기 때문에 선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따라서 벤담과 밀도요, 사려 깊음과 정의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쾌락이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쾌락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 가치가 있고 없음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진술에 대해서 모두 다 예스라고 대답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 사상가는요, 이 쾌락을 중시하는 쾌락주의 노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세 사상가 모두의 공통 진술로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억은 답이 될 수 없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행위의 선악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자, B를 가만히 보니까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과연 맞는지 볼게요. 행위의 선악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일단 공리주의 사상가인 벤담과 밀은 둘 다 예스가 되겠죠. 어떤 기준? 아까 이야기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같은 공리의 원리, 공리의 원칙을 행위의 선악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벌써 을과 병의 공통 입장이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나왔습니다. 디귿 보자.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적인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공적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죠. 오히려 친구들, 소수의 친구들과의 그런 은둔적인 생활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공리주의 사상가인 벤담과 밀은요, 이런 공적인 문제, 공적 사회에 관심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쾌락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을과 병, 만의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리을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경험이 행위의 동기를 유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경험. 내가 이렇게 했더니 고통스러웠어. 그럼 어때? 나 그건 안 하고 싶어. 그거는 안 좋은 거야. 그건 악이야. 라고 이렇게 행위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쾌락에 대한 경험도요, 행위의 동기를 유발하죠. 하지만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고통에 대한 경험도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세 사상가 모두가 다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갑을병의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6번의 답은 그렇죠.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가 바라요 4단이 되는데, 여기서 바라는 바탕은 기이지만 실제 그렇게 바라는 것은 이다. 이의 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말을 이끄는 주인이므로 가는 것은 말이지만 말을 가게 하는 것은 사람인 것과 같다. 이도 바랄 수 있다. 그렇죠. 이황의 이기호발설이 소개되고 있네요. 을입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고 말은 사람이 아니면 궤도를 잃는 것처럼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 다만 성이 발한 이후에 이를 위주로, 기를 위주로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와 기가 서로 바라는 것은 아니다. 오직 누구만 바란다? 기만 바란다. 기발이신 일도서를 얘기하고 있죠. 이가 되겠습니다. 이황과 이의 입장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정은 그 연원에 따라 이나 기로만 존재한다. 자,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원에 따라 이나 기로만 존재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거 왜 틀렸지, 얘들아? 자, 이황은요, 감정, 4단 혹은 7정이라고 하는 감정은 연원에 따라서 그렇지 구별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는 이발 기수, 하나는 기발 이승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뭐가 틀렸어? 이나 기로만 존재한다는 아니잖아. 왜? 4단에도요 이와 기가 함께 있어. 이발 기수. 7정에도 이와 기가 함께 있는 거야. 기발 이승. 따라서 이나 기로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네요. 니은입니다. 7정은 기가 이의 주제를 벗어나면 결코 선이 될 수 없다. 자, 이황이 보기에 기본적으로 이 7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발 이승한 감정이야. 자, 그런데 7정 안에는요, 7정 자체는요, 어때? 선악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라고 했어. 자, 이황이 생각했을 때 이 기가
이해 주제, 장군과 같은 그런 순서무악한 이해 주제를 잘 따른다면 그것은 선한 방향이 될 수 있지만 이해 주제를 벗어나면 결코 선이 될 수 없죠. 니은 자체 맞는 진술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4단은 반드시 성이 발해야만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이다. 자, 천천히 보자. 을 자체는 이미 이야. 그런데 문장을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본다면 어렵지 않아. 자, 4단.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황, 이 모두가 다 4단을 감정이라고 보죠. 자, 4단은 감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정은요. 무엇이 바란 거야? 그렇죠. 성이 바란 거잖아. 우리 성리학의 기본이잖아. 성이 발에서 드러난 것이 정이기 때문에 이 4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야.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일단 마음의 작용 맞아. 그런데 그 마음의 작용인 감정은 반드시 뭐가 발해야만 해. 그렇지. 성이 발해야만 드러나는 거잖아. 디귿 같은 경우는요. 우리 비단 이만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 성리학의 기본적인 성이 발한 것이 성이 발해서 드러나 마음의 작용이 감정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리학의 진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연히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리을 볼게요. 이는 기가 발하게 하는 원인과 근거가 된다. 자, 이는 기가 발하게 하는 원인과 근거가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친구들이요. 이 같은 경우는 아예 딱 명확하게 말했잖아. 이는 발하게 하는 원인과 근거, 즉 이는 발하게 하는 까닭. 기는 바라는 것이라고 이는 워낙 분명하게 또렷하게 말했기 때문에 친구들 모두 다 예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럼 이황이 보기 어떨까? 얘들아, 요런 제시문 자체, 요런 진술, 죄송해요, 선지죠? 이런 진술 자체는요. 이황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자, 이황도 요 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바라게 하는 원인과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기에 동정이 있는 것은 이에 동정이 있기 때문이다. 즉 기가 바라게 하는 원인과 근거가 되는 것, 그 근거가 바로 이다. 그런데 이황은 이와 다르게 그 원인과 근거인 이 자체도 바랄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따라서 리을과 같은 요 정도의 워딩은요. 갑과 을의 공통점으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볼게요. 자, 민주주의는 어원상 국민과 통치 합성어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통치라는 단어와 갖는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민주주의는 국민이 실제로 지배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단 누굴까? 그렇죠. 엘리트 민주주의, 슌페터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또한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동성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계교재에서 많이 공부했었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제시문에 또렷하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정치 엘리트들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의 주된 역할은 직접적으로 또는 중간 기구를 통하여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 즉 투표자 역할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슌페터가 지지할 입장입니다. 1번 볼게요. 국민은 대표자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권을 행사한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슌페터도 인정하는 거잖아. 민주주의잖아. 그러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슌페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권에 대해서 슌페터는 뭐라고 규정하냐면 대표자에게, 즉 정치 엘리트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권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한 표, 그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어떠한 대표자, 어떠한 정치 엘리트는 뽑아주고 어떠한 정치 엘리트는 떨어뜨리잖아, 탈락시키잖아. 그럼으로써 대표자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번 요 정도의 표현, 그렇죠. 슌페터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볼게요. 민주주의는 정치적 절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아니야, 분명하게 여기 지금 말풍선에서 나온 것처럼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 의사 결정의 장치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진술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일반 시민은 소수 정치인보다 합리적이다? 아니죠. 오히려 슌페터는 반대로 생각하죠. 정치 엘리트가 일반 시민들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구성원 모두의 의지가 반영된 유일한 공동선이 존재한다? 얘들아, 분명히 말풍선에서 또 나왔네. 그런 공동선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제시문에서 주었습니다. 5번 볼게요. 정치 엘리트는 국민 여론으로 형성된 정책의 집행자 역할만을 한다? 아니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동성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런 국민 여론으로 형성된 그런 정책의 집행자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 엘리트들이요. 일반 시민들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슌페터는 바라보잖아요. 따라서 5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강하며 도와 의를 짝으로 삼는데요. 이것은 의가 쌓여서 즉 집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딱 한 번 의로운 행동했다고 해서 호연지기가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맹자가 되겠습니다. 을 볼게요. 좌망은 자신의 육신과 총명을 모두 무너뜨려서 그 형체와 지식을 완전히 떠나는 거야. 감각작용, 이런 감각적인 거 이런 거 다 벗어나는 거야. 그리하여 도와 하나로 융합된 상태이다. 장자가 되겠습니다. 맹자와 장자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라 라고 묻고 있네요. 기억입니다. 대인도 삶이 궁핍해지면 양지를 잃어버리게 돼? 얘들아, 기본적으로 맹자에게 있어서 양지라고 하는 건요,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뭐 가난해졌다고 해서 양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죠? 대인은 게다가 이런 호연지기까지 갖춘 이상적인 도덕적인 인간이잖아. 따라서 삶이 궁핍해졌다 하더라도 양지를 잃지 않습니다. 천명을 받은 군주는 민심을 잃어도 결코 쫓아내선 안 된다? 아니죠. 오히려 맹자는요, 군주는 천명을 받고 그 하늘의 뜻, 천명은 결국 그렇죠. 백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런데 민심을 잃으면 그는 이미 천명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역성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마음을 텅 비우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얘들아, 장자는 좌망과 심재를 이야기하잖아. 그 심재가 바로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이죠. 왜? 도는 텅 빈 곳에 깃들기 때문에 장자는 이렇게 마음을 텅텅 비워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이런 심재의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장자도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될 거예요. 본성을 보존하려면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성선설을 이야기하면서 욕심을 줄이세요. 과욕을 이야기했던 맹자, 예스라고 대답할 진술이 될 거고요. 우리 장자도 어때? 장자도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잖아.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사로운 악한 욕심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고 마음을 비워나갈 것을 그도 이야기하겠죠. 따라서 리을 두 사상가의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사회사상가 갑을이 공통적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갑부터 볼게요. 우리는 자유를 절대적 의미에서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없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이때 우리가 옹호해야 하는 자유는 언제나 무엇로부터의 자유이다. 소극적 자유.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권리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을 볼게요. 우리의 권리는 역사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에 자, 우리의 권리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래. 즉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자연적으로 부여받는 그런 자연권, 천부인권 그런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것이래요. 동료 시민들과 연대해서 공화국을 수립하고 그 법을 통해서 보장받는 것, 그것이 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는 역사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기 아니기에 관습과 법이 인정할 때만 권리가 된다. 법의 지배하에서는 누구도 자의적인 의사를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공화주의 사상가라고 하는 거 친구들 알 수 있죠? 친구들은 공화주의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고요. 을은요, 비론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린과 비론리가 공통적으로 지지할 법한 입장을 골라라 라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유주의 사상가인 벌린과 공화주의 사상가인 비론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지지할 입장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잘 봐. 1번 같은 이론 선지 너무나 매력적이야. 너무나 매력적인 오답 선지지 얘들아. 일단은 벌린 같은 경우는요. 모든 사람이 이런 천부적인 권리,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천부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거예요. 하지만 비론리도 어때? 이거 너무 당연한 진술이기 때문에 비론리도 이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 정도는 그냥 기본 상식
차원에서 인정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우리 1번 맞다, 1번이 답이다 라고 체크한 친구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못 본, 처음 본 이런 선지가 나올 땐 항상 제시문을 잘 읽어봐야 된다 그랬잖아. 제시문은 게다가 뭐라고까지 얘기했어? 우리의 권리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인정할 때에만 권리가 된다. 우리 공화주의 공부할 때 분명히 배웠어요.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권리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다. 우리 분명히 공부했었잖아.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공화주의자들은 비론리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부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1번 비론리는 을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겠구나. 그러니까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이 아니구나 라고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비자의적 권력의 존재는 언제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자, 여기 보니까 비자의적인 권력의 존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비자의적인 권력의 존재, 이것이 언제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자. 비자의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일단 나왔어. 자의적이지 않은 권력이야. 자의적이지 않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뭐지? 그렇죠. 정당한 법에 의한 권력.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얘들아, 정당한 법이 존재한다는 게 언제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라고 비론리가 생각할까? 우리 공화주의자인 비론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때 시민의 자유라고 하는 건 그래서 법을 통해서 보장받는 것이잖아. 근데 우리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지배하고 간섭해. 하지만 법의 지배와 간섭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비론리가 보기에 어떻기 때문이야. 그 법에 의한 지배와 간섭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비자의적이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비자의적인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언제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일단 비론리 아니요 라고 보겠죠? 벌린도 마찬가지야. 벌린에게 있어서 자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어때? 간섭받지 않는 것, 불간섭의 상태이잖아. 따라서 비자의적인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이렇게는 벌린도 생각하지 않겠죠? 벌린과 비론리 모두 다 아니요라고 대답할 진술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 의한 간섭의 부재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얘들아, 비론리는요, 이렇게 간섭이 없는 것만으로 자유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의적인 권력이 없는 것,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공화주의자들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3번 비론리가 공화주의 입장에서 아니요라고 대답할 진술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법의 지배하에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개입이 허용될 수 있다. 얘들아, 어때? 이런 표현. 법의 지배 아래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그 정도의 개입. 이게 허용될 수 있다. 공화주의자들은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할 거고요. 벌린도 어때? 그렇죠. 정당한 법 아래에서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개입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죠. 게다가 제시문에서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했어? 내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절대적 의미에서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벌린도 법의 지배하에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그러한 개입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한 진술, 요 정도의 진술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답하겠네요.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을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우선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정형화된 삶의 방식을 강조해야 한다? 얘들아, 벌린에게 있어서 어떤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픽스된 정형화된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간섭의 여지가 다분하죠. 아니요 라고 대답할 법한 그런 진술이 되겠네요. 10번의 답 4번이라는 건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11번 넘어가 볼게요.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리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이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하는 만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대 서양 사상가는 인간이 자연을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고찰해서 그 자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자연에 대한 그런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보았던 베이컨이 되겠네요. 을입니다. 공감은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래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과 거리가 먼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 낯선 사람보다는 친숙한 사람에게 더욱 잘 공감한대요. 자, 공감을 도덕의 어떤
가장 원천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공감을 도덕의 근원으로 바라봤던 근대 서양 사상가니까 일단 휴미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친구들이 좀 낯설어 할 법한 내용이 제시문에 나왔어. 그 공감도 완벽하진 않다는 거야. 한계가 있다는 거야. 어떤 한계? 그렇죠. 거리가 먼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 낯선 사람보다는 친숙한 사람에게 더욱 더 잘 공감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팔이 안으로 굽듯이 공감에도 그런 한계가 있대요. 따라서 어떤 관점이 요구돼? 그렇죠.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이컨과 휴메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진리는 추론 없이 경험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얘들아, 기본적으로요. 이제 베이컨은 귀납법을 강조했던, 그렇죠? 이런 경험주의 사상가다라고 하는 건 친구들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경험을 강조했다는 건 친구들 익히 압니다. 그런데 뭐가 눈에 띄어야 돼? 그렇죠. 추론 없이가 딱 거슬려야 돼. 추론 없이 잘못됐죠. 우리 베이컨과 데카르트 공부하면서 두 사상가가 각각, 베이컨은 귀납법을 강조했었던 경험주의 사상가, 데카르트는 연역법을 강조했던 이성주의 사상가라고 하는 차이점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서 둘 다 그렇죠. 인간의 이성의 역할에 대한, 인간의 어떤 이성의 역할, 지성의 역할에 대한 인정을 다 공통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잖아. 베이컨도 이성과 지성이 필요하다. 이성과 지성이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강조합니다. 따라서 추론 없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어떤 추론이나 이런 지성의 작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베이컨도 인정해요. 따라서 기억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니은입니다. 공감도 편향될 수 있으므로 반성과 교정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얘들아, 요 니은 같은 요런 선지를 친구들이 잘 해석하라고 출제하시는 분들은 요런 제시문을 주시는 거잖아. 자, 공감도 편향될 수 있어. 가깝거나 친숙한 사람에게 편향될 수 있어. 따라서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반성과 교정이 필요하다. 니은 맞는 진술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이성은 감정과 병행하여 정념을 실행하는 의지를 촉발한다? 얘들아, 휴미어, 요 이성이 어때? 의지를 직접적으로 촉발할 수 있다고 보니? 자, 도덕적인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니? 우리 공부한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휴는요, 이성은 그 자체로는 도덕적인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다. 정말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잖아.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 이성이라고 하는 건 앞에 아무리 멋있는 말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정념을 실행하는 그런 의지를 촉발하는, 즉 도덕적인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의 확장에는 자연에 대한 관찰이나 실험이 요구된다. 자,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관찰, 실험 강조했었던 베이컨 당연히 예스라고 할 거예요. 그럼 휴문? 얘들아, 휴문도 무슨 주의 사상가야? 그렇죠. 경험주의 사상가잖아. 우리 도덕의 영역에 그런 경험의 방식을 적용하려고 했었던 사상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휴문도요. 이런 자연에 대한 관찰이나 실험 요구된다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답은 몇 번과 몇 번이야?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다. 친구들 다시 한번 정리해봐. 우리 휴무요 경험주의 사상가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같이 공부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에 그 휴메 인식론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했었잖아. 그래서 그는 그런 인식론적인 회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에 대한 관찰이나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했겠구나. 그도 지식을 확장할 때 그런 자연에 대한 관찰이나 실험과 같은 경험주의적인 방식을 받아들였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어때? 회의주의적인 인식론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1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사상가 가브레 입장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평화는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보장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필요합니다. 평화 조약에 의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는 있지만 전쟁 상태가 영원히 종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전쟁의 중단을 얘기하는 평화 조약이 아니라 평화 연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평화, 영구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답은 칸트가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평화는 어떤 폭력도 없는 상태이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갈퉁까지 나왔네요. 자, 기억 볼게요. 각 국가는 자유 보장을 위해서 평화연맹의 주권을 위임해야 한다. 얘들아, 평화연맹까지 참 좋았어. 근데 왜 틀렸지?
주권을 위임해야 한다. 틀렸죠? 자, 칸트가 이야기한 평화연맹에서 각 국은요, 영토와 주권을 보장받잖아. 각 국가의 주권 분명하게 인정되잖아요. 자, 기억 잘못된 진술이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인간 소외도 평화 실현을 방해하죠. 자, 갈퉁은요, 이러한 구조적인 폭력에 대해서 비판해왔던 사상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폭력 주체의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폭력이 성립되지 않는다?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이런 것들은요. 폭력 주체의 의도성이 없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럴 때에도 폭력은 성립된다라고 갈퉁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디귿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두 사상가의 대표적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칸트 같은 경우는 평화를 위한 그런 예방적인 처방 어떤 게 필요해? 그래, 우리 영구 평화론의 확정조항 공부할 때 첫 번째 조항이 뭐였었어? 각 국가의 정치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공화정체여야 한다. 얘들아, 각 국가가 공화정의 정치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전쟁의 개시를 어렵게 하기 위한 하나의 예방적인 처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게다가 갈퉁은요,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조적,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 모두 다 사라진 그러한 적극적인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갈퉁도 이런 평화를 위한 예방적인 처방, 즉 사회 구조의 개선, 정치 체제의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의 공통점이 되겠네요. 답은 니은과 리을 3번이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13번 넘어가 볼게요. 가상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입니다. 자, 신이 임금님께 삼가 아래옵니다. 마음속 측은지심을 이끌어 기르면 어진 정치를 행할 수 있으니 측은지심이 어진 정치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자, 측은지심을 어진 정치의 시작이라고 일단 운을 띄웠습니다. 이를 실에 이제 비유해 보면 측은지심은 실 뭉치와 같고 이것을 풀어내면 효제를 할 수 있으니 어느 것이 근본이고 말단이겠습니까?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이겠습니까? 맹자가 직접 4단을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물이 처음 솟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풀이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단은 시작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뜻을 생각하시어 부디 어딘 정치를 베풀어 주시길 간청하옵니다. 단 시설을 이야기할 법한 한국 유교 사상가는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13번 문항도 친구들 그렇지 이거 만만치 않았습니다. 친구들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었을 거예요. 자, 정약용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을 공경하는 덕이 측은지심의 근본이다. 왜 틀렸어 얘들아? 이 덕이 측은지심의 근본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시작이잖아. 이 측은지심이 블라블라한 덕의 근본이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위에 제시문에서 측은지심을 실뭉치로 비유하면서 이것을 풀어내면 효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스타트야? 측은지심이 스타트 지점이잖아. 이게 시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덕이 측은지심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선지 친구들 그렇지. 2번 선지 많은 혼선을 또 야기했을 법한 그런 선지입니다. 천천히 보자. 형부의 기호에는 어떠한 도덕적 욕구도 내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딱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친구들 처음 보는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무슨 말이야 이거 이렇게 단정적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정약용은 어떤 욕구를 긍정적으로 본 사상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많았지. 근데 내가 천천히 봐봐. 그 기호를 잘 분별해야지. 자, 기호에는 영지의 기호와 형부의 기호가 있었어. 근데 이 선지는 형부의 기호를 묻고 있잖아. 그럼 형부의 기호가 뭐니? 말해봐봐. 그렇지.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가지고 있는 육체의 기호야. 단 건 좋아하고 쓴 건 싫어하고 꽃향기는 좋아하고 구리구리한 냄새는 싫어하는 육체의 기호. 육체의 기호가 바로 형부의 기호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 형부의 기호는 인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지. 동물도 똑같이 인간과 갖고 있어. 자, 그런데 만약에 형부의 기호에 도덕적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면 어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도덕적 욕구가 있다. 도덕적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정약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정약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정해진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가지만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왜? 그렇죠. 오직 인간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영지의 기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간 동물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 형부의 기호는 쉽게 생각하자. 인간과 동물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육체의 기호야. 그러니까 그 속에는 어떤 도덕적인 욕구는 내재되어 있지 않은 게 맞아. 이건 어디까지나 육체의 기호로서 생리적인 욕구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욕구도 내재되어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은 뭐라고 이야기해? 이 형부의 기호는요, 도덕적 욕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또 거꾸로 친구들이 그러면 다 악한 건가요? 아니잖아. 도덕적 욕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악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 단 악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악으로 흐르기 쉽다라고 표현했다는 것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성은 기질에 따라 선악의 향방이 변할 수 있다. 정약용은 오히려 이러한 입장 비판하죠. 자, 기질이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 타고나는 기질에 따라서 선악의 향방이 변한다? 자기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주직권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정약용이 생각할 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성, 그게 바로 뭐야? 그렇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영지의 기호잖아. 그럼 영지의 기호로서의 성이 기질에 따라서 선악의 향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 향방은 무엇이 결정해? 하늘이 부여한 자주직권. 그 자주직권을 인간이 발휘해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을 좋아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부여된 천명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4번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천천히 보자. 자, 선을 좋아하는 마음. 자, 선을 좋아하는 마음, 우리 아까 이야기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기호. 이게 바로 뭐였어? 이게 바로 영지의 기호잖아. 자, 정약용에 있어서 영지의 기호는요, 하늘이 부여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천명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런 영지의 기호를 천명지성, 본연지성, 도의지성 이런 말로 표현했잖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유의지로 부여된 이런 말이 눈에 띈다.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영지의 기호야. 그리고 그 영지의 기호가 천명인 것도 맞아. 그런데 그 영지의 기호가 자유의지로 부여된 천명일까? 영지의 기호 그 자체가 자주직권이니? 그건 아니잖아. 영지의 기호와 자주직권은 분명하게 다른 개념인 거잖아.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는 마음, 즉 영지의 기호라고 하는 건 자유의지로 부여된 천명이 아니라 그것은 본성으로, 인간에게 본성으로 부여된 그러한 천명이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영지의 기호를 천명지성이다 라고 불렀다는 것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4번은요, 우리가 정약용을 공부할 때 다 공부했었던 내용들, 공부했었던 그런 개념들이 한 문장 안에 예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나 매력적인 오답으로 느껴졌을 거야.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정약용에게 있어서 영지의 기호와 자주직권은 둘 다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해 준 것으로서 선천적인 것은 맞지만 두 개가 똑같은 건 아니야. 분명히 달라. 어디까지나 영지의 기호는 본성입니다. 하지만 자주직권은 본성 아니야. 그건 어디까지나 권형이다 라고 정약용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둘을 분명하게 개념적으로 다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요. 자유의지로 부여된 천명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12지심을 시작으로 삼아 확충하면 성으로서의 질을 형성할 수 있다. 얘들아, 12지심을 시작으로 삼아 확충하면까진 좋아. 4단이 시작점이 되는 거 좋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으로서의 지라고 한 표현 정약용이 인정할 수 없겠죠? 정약용에게 있어서 인의의 지 이런 사덕은요 본성이 아니었잖아. 따라서 성으로서의 지라고 한 표현 정약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입니다. 모든 사람은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실천이성에 부여된 제1원리는 선이라는 개념 위에 세워져 있다. 선은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다. 가 그 원리이다. 따라서 자연법의 제1계명은 선을 행하고 추구하는 것이며 악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지? 그렇죠. 아퀴나스가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 인간의 이성적 본성에는 신의 의도로 향하는 선한 성향이 없다? 아니지. 얘들아, 그 자연법의 계명이 선을 행하고 추구하는 것이고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존, 신사 기억나니?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에 대한
진리탐구,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삶을 지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인간에게 자연적 성향으로서 다 부여되어 있다. 그것이 자연법의 내용이다. 라고 아퀴나스는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신에 대한 진리탐구의 그런 선한 성향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자,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는 인간 본성에 부여된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얘들아, 아퀴나스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 이것이 자연법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는요, 이 자연법에 따르는 삶이고요. 그런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아니지. 아까 얘기했잖아. 자존신사. 분명히 선의 첫 번째 자기 보존이 있었어요. 따라서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 그 자체는요, 분명하게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법에 근거한 실정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참된 행복에 도달한다? 얘들아, 실정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참된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지, 진정한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었을 때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인간법이 자연법에 위배되어도 그러한 법은 영어법에 부합할 수 있다?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법은요, 실정법을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된다면 자연법의 토대가 되는 영어법에도 당연히 위배가 되겠죠. 따라서 5번도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중국 유교 사상과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치질한 내 마음의 양지를 끝까지 확충하는 것이다. 치질을 치양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만약 치지하지 못하면 악을 미워해야 함을 알면서도 미워함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누구지? 그렇죠. 왕수인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치질한 각각 모든 삶을 각각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지하면 알지 못하는 바가 없으니 불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치즈로 해석했죠. 주희, 성리학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왕수인과 주희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마음의 천리를 깨달아 객관적 사물이 지닌 이치를 알 수 있다. 왕수인은요, 이런 객관적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 인정하지 않죠. 심외, 무리, 이치는 오직 우리 마음 안에만 존재합니다. 마음을 바로 잡으면 양지는 별도의 학습 없이 획득된다. 왜 틀렸어? 얘들아, 양지는요, 블라블라 하면 획득되는 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타고나는 이런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혹은 블라블라 하면 그때 얻어진다, 이런 표현 다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성선은 측은지심의 실마리인 인을 통해 확증된다. 봐봐 얘들아, 주희, 왕수인 둘 다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합니다. 하지만 3번 같은 이런 진술 주희에게 있어서 성립할 수 있을까? 자, 성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단, 즉 사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의예지 사덕이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함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실마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마리설을 써서 단서설을 얘기하잖아. 그런데 보자. 측은지심의 실마리인 인을 통해서 성선이 확증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 틀렸는지 알겠지? 측은지심의 실마리인 인이 아니죠. 오히려 측은지심 인의 실마리인 거죠. 사단이 사덕의 실마리인 거지. 사단의 실마리가 사덕은 아니었기 때문에 3번 또 잘못된 진술입니다. 자, 4번 볼게요. 개별적인 도덕적 실천보다 국리를 통한 앓음을 중시해야 한다? 우리 주희는요, 분명히 지경, 행, 중을 얘기하면서 앓음은 가볍고 행함, 실천이 더 무겁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 따라서 실천보다 앓음을 중시해야 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진정한 앓음을 실현하는 수양인 치지를 이루어야 한다. 얘들아, 결국은 두 사상가 모두가 다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정한 앓음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수양으로서 치지를 이루어 나갈 것.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치지 경물 치지를 수양의 방법으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잖아요. 15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불교 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식일 뿐이다. 유식이 바로 첫 문장으로 등장했습니다. 식에서 떠나지 않는 법은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법은 양극단을 벗어나서 중도에 부합한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출제하시는 분들이 유식이라고 하는 걸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문장으로 그 유식사상도 결국은 불교사상이잖아. 그럼 불교사상은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 석가모니는 분명하게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이야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식사상도 양극단을 벗어나 중도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진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을 볼게요.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생겨남도 없어짐도 없다. 인과 연에서 생겨나는 일체의 법은 공이고 가명이며 중도에 부합한다. 일체 개공까지 나오면서 중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중관사상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유식과 중관이 정말 이제 수능에서 본격적인 어떤 난도를 좀 갖추고서 이제 출제를 시도할 것이다 라고 우리 누누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영원 불변의 나를 상정하는 자아의식은 자성을 지닌다. 얘들아, 기억은 볼 것도 없지. 그렇지. 우리 교육과정에서 공부하는 이런 모든 불교 사상 중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하는 건 있어 없어? 없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어. 심지어는 나조차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불교 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따라서 영원불변의 나를 상정하는 자아의식은 자성을 지닌다? 다 성립할 수 없는 진술이 되겠네요. 갑과 을 모두가 다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자, 니은 볼게요. 세 속에 오염된 의식을 전환하여 맑은 지혜를 얻어야 한다. 얘들아, 잘 보자. 우리가 이제 유식사상 공부하면서 이 유식사상은 따라서 이 식을 변화시켜서 질을 얻을 것을 강조한다라고 우리 누누이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이라고 하는 건 어때? 자꾸 분별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분별한다는 거 오염됐다는 거잖아. 세 속에 오염된 그러한 식을 변화시켜서 분별하지 않는 마음인 지혜를 얻어야 한다. 우리 전식 득지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으로도 연계교재 소개되어 있고요. 우리도 어떻게 공부했었어? 그렇죠. 분별을 본성으로 삼는 식을 변화시켜서 분별하지 않는 마음인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런 수행을 강조하면서 유식사상에서는 요가 수행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니은 맞는 진술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디귿 볼게요. 인과 연의 화합에 의해 생겨난 사물은 그렇지. 모두 다 공하죠. 따라서 임시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중간사상에서 강조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리을 볼게요. 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중도를 지향해야 한다. 두 사상 모두가 다 인도의 대승불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잖아. 두 사상 공통적으로 공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 친구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상 모두가 다 그렇죠. 이렇게 제시문에서도 주었어요. 중도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골라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 이 17번 문항이 친구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풀 때 가장 체감적으로 가장 난해하다라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칸트에 대해서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좀 낯선 표현들도 많았고요. 제시문도 그랬고 선지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누누이 얘기했잖아. 쫄지마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왜 출제하신 분들이 이런 제시문을 주었을까? 왜 이런 선지를 우리에게 주었을까? 생각해보면 거기에 분명히 힌트,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예지 세계의 구성원인 동시에 감성 세계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인간은 두 개의 세계의 구성원이라는 거야. 예지 세계에서 속하는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 의지의 원인성을 자유의 이념 아래 놓여있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자, 일단 천천히 보자. 칸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고 어때? 자유로운 존재, 또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실천 이성의 명령을 통해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입법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존재이고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 근본이야. 한마디로 어떤 도덕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지 세계의 구성원이라는 인간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저는 예지 세계, 예지계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거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들도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떤 예지계는 결국 도덕 법칙의 세계이구나. 어떤 도덕 법칙의 영역이구나. 이성을 가진
인간이 도덕 법칙을 스스로 수립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인간의 자율의 영역, 그것을 바로 칸트는 예지세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정도까지 우리 이해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듦으로써 정언명령이 가능해진다. 그래, 계속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지세계라고 하는 것은 도덕법칙의 영역이고 어때? 그럼으로써 정언명령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은 감성세계는 뭘까? 자, 인간은 이런 도덕법칙의 영역인 예지세계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감성세계 구성원이라고 있었어? 우리 칸트 공부할 때 어때?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법칙 우리 알고 있잖아. 도덕법칙과 자연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감성세계 이건 바로 무엇이야? 그렇지, 그런 자연 법칙의 영역이구나 정도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렇게 우리가 추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칸트 입장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유의지는 도덕법칙에 속박된 의지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얘들아, 칸트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건 뭐였지? 그래, 스스로 도덕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의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자유의 근본이잖아. 그러니까 도덕법칙에 속박된 의지, 이것이 바로 칸트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로운 의지야.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것 아니죠? 두 개는 똑같은 거야. 칸트가 생각하는 자유는 스스로 세운 도덕법칙,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었으니까요. 2번입니다. 자기 행복의 추구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지만 선의지를 증대한다. 얘들아, 2번 같은 선지도 한번 천천히 보자. 여기까지 자기 행복의 추구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다까지는 맞아. 그렇죠? 자, 칸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행복의 추구는 직접적인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의무로는 그렇죠, 인정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너무 많은 어떤 고통이나 너무 많은 어떤 결핍으로 만족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떤 유혹 받을 수 있어. 그렇지,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행복의 추구는요, 어디까지나 아주 간접적인 의무로서는 성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칸트가 그러니까 자기 행복의 추구가 선의지를 증대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자기 행복의 추구가 언제나 선의지를 증대하는 거니?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2번과 같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선의지라고 하는 건 뭐였어? 그렇죠. 경향성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도덕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의무를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였기 때문에 자기 행복의 추구가 선의지를 증대한다? 잘못된 진술이네. 되게 멋있는 말이 앞에 붙어있는 것 같지만 차분하게 읽어보면 아니네 라고 하는 거 골라낼 수 있어요. 3번입니다. 도덕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다. 자, 3번 같은 선지 여러분 잘 보자. 천천히 보자. 자, 칸트는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칙, 개인의 행위 원칙인 준칙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러한 준칙이 보편화될 수 있으면 도덕법칙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사실 이런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에서 물었던 문항이고 우리 여러 번, 굉장히 여러 차례 대비를 했었던 표현이야. 따라서 그러니까 3번 이거 맞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 근데 이 3번에는 어떤 함정이 들어가 있었어? 그렇지, 의욕 대상을 위해서라고 하는 고급스러운 함정이 들어가 있었지. 얘들아, 의욕 대상이라고 하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니? 낯익지 않니? 그렇지, 올해 치루어졌던 구모에서 칸트 관련된 문항에서 선의지 관련된 문항 12번 문항에서 이 의욕 대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이 나왔어. 여러분 혹시 자신의 구모 시험 짓는 친구들은 가져와 보세요. 구모에 올해 2025학년도 구모의 칸트 문항 12번 문항에 이런 선지가 있었어. 자, 선의지를 서술하면서 선의지의 선은 의욕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함 자체에 있다. 맞는 내용이었었거든. 기억나니 얘들아? 자, 의욕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쉽게 한번 말을 해서 풀어봐봐. 자, 의욕 대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대상.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목적. 이런 걸 우리가 의욕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칸트가 이야기할 때 선의지의 선은 그 의욕 대상에 있는 게 아니었죠. 내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또 다른 또 다른 어떤 이런 대상을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선의지가 선한 게 아니라
그 자체, 의욕함 자체로, 그냥 그 자체로 선한 것이 선의지였잖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도덕 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보편화된 것은 맞아. 하지만 내가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보편화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보편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의욕 대상을 위해서라고 한 표현, 이거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해년도에 이제 육모, 구모에서 제시된 표현들은 그 해의 수능 시험에서 그렇죠, 이런 문장이 출제될 수 있어라는 걸 하는 걸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욕 대상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 함정이었다는 것들, 구모를 잘 분석한 친구들은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4번 볼게요.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에게도 정언 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4번 계속 나왔던 흐름이요. 살짝 워딩만 바꿔서 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가 누구야? 신이지. 완전한까지 붙었으니까 신입니다. 자, 신에게도 정언 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을까? 얘들아, 명령이라고 하는 건 강제잖아. 의무잖아. 정언 명령은 이성을 가졌지만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 부과되는 것이죠. 우리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니?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는 어때? 의무로서 부과돼. 왜냐하면 인간은 경향성의 유혹을 받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도덕 법칙이 의무, 강제, 명령으로서 부과가 돼. 그래서 칸트는 그것을 정언명령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지만 신에게 있어서는 도덕 법칙은 의무로 부과되지 않죠. 왜? 그 신성의 법칙이 이미 도덕 법칙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도덕 법칙을 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는 그 도덕 법칙이 의무, 명령, 강제로서 부과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정언 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의지의 자율은 감성 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자, 칸트는 지금 계속해서 제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인간이 이렇게 어때? 자유로운 존재, 자율적인 존재로 정언 명령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어떤 세계에 속하기 때문이야. 예지 세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지의 자율이라고 하는 건 감성 세계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고 오직 어때? 예지 세계에 속하는 구성원으로서 가능하다, 성립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누누 이야기합니다. 이런 5번과 같은 선지는요, 친구들 다 처음 보는 거야.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상황이야. 이런 선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런 선지를 해석하라고 이런 제시문을 친절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안내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잖아요. 17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근대 한국 사상 가와 나의 입장입니다. 서양 외적을 치자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사람이고 서양 외적과 화친하자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선 사람이다. 전자는 나라 안에 문물 제도를 보존할 수 있지만 후자는 사람을 이런 짐승의 영역에 밀어 넣을 것이다. 그렇죠. 위정척사 사상이 되겠네요. 우리의 도는 하늘님의 마음을 지키고 하늘님의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수심정기가 표현되어 있죠. 하늘님의 성품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러운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무위, 이화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학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민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 평등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얘들아, 위정척사 사상이요.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 평등사회를 구현해야 하라고 주장하지 않죠? 오히려 기존의 성리학적인 봉건질서, 기존의 질서를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양의 물건은 풍속을 해치기 때문에 서양과의 교역을 단절해야 한다. 그렇죠. 서양의 정신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질, 문명 다 거절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양의 그 물질, 물건 속에도 서양의 사악한 정신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보고 있으니까요. 현세의 고통을 인내하고 사후의 극락세계를 기다려야 한다? 아니죠. 우리 동학은요. 사후의 극락세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세에서 후천개벽을 이루고자 하니까요. 4번입니다. 보국 안민을 위해서 동양의 학문과 서양의 종교를 융합해야 한다? 얘들아,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는요. 가와나 공통적으로 다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성리학적인 신분질서와 규범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동학은요. 성리학적인 신분질서와 규범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9번입니다. 사회사상가 갑갈의 입장을 이렇게 순서도의 그림으로 한번 탐구해 볼게요. 갑입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닌 권력과 힘을 단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여 세운 인격이래.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만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규정하면서 국가를 하나의 인격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홉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네요. 을입니다. 국가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공동 이해를 관철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을 통해서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마르크스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자, 홉스와 마르크스의 입장을 순서도 그림으로 한번 탐구해 볼게요. A는요, 홉스가 예, 마르크스가 아니요. B는 홉스가 예, C는요, 그렇죠. 마르크스가 예 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국가는 전체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현하는가? 얘들아, 홉스는 기본적으로 사회계약론자잖아요. 자, 사회계약론자로서 홉스는 국가가 왜 출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시민들의 계약을 통해서 출현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민들은 왜 계약을 맺었죠? 그렇죠.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이런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잖아요. 그럼으로써 전체 시민들의, 전체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가를 출현한다. 홉스에게 있어서 맞는 진술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국가를 뭐라고 규정했어? 그렇지. 우리 아까 제시문에서도 본 것처럼 지배 계급의 이익을 위한 계급 착취의 수단이다라고 규정하죠. 따라서 마르크스가 보기에 국가가 전체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현하는 건 아니야. 전체 구성원이 아니라 오직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국가는 지배계급, 자본가 계급의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라고 마르크스는 보았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정의의 실현은 동의에 의해 설립된 주권에 근거하는가? 얘들아, 홉스는 기본적으로 어때? 그렇죠. 이 정의의 실현을 이야기할 때 동의에 의해서 설립된 주권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사회계약론자잖아. 아,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설립된 그 주권에 근거하여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주권은 그렇죠. 절대군주 리바이어던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디귿입니다. 시민은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해야 하는가? 얘들아, 디귿 우리 계속 잘 준비했었던 내용이죠. 자, 홉스는요, 시민이 리바이어던 이런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인격이다 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자, 디귿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리을 볼게요. 국가는 인간의 자아실현의 기반이 되는 정치적 중립조직인가? 자, 인간의 자아실현의 기반이 되고요. 우리는 중립입니다. 어떤 계급의 입장에도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립적 조직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르크스는 국가가 어디까지나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런 계급 착취의 수단이다 라고 보았다는 것들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요,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갑은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은 한국 불교 사상가입니다. 을의 입장에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갑입니다. 모든 법이 비어 고요한 것이 열애의 좌이고 생겨남이 없고 소멸함도 없는 것이 열애의 선이다. 근본 바탕이 청정하고 깨달음의 본체가 뚜렷이 밝음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곧 견성성불이며 열애의 직연이다. 한마디로 어때? 그렇죠. 자신의 본성 안에 이미 불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견성성불, 그렇죠. 해능이 떠올라야 되겠죠? 갑은 바로 중국 불교 사상가 선종의 대가, 해능이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한마음, 일심은 부처가 체득한 것이므로 이 마음을 일컬어 불성이라고 부른다. 이는 여러 경전들의 부분을 통괄하는데 마치 모든 물줄기가 바다로 모이듯 한 맛으로 돌아가게 한다. 우리 일심 사상을 이야기한 한국 불교 사상가 원효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해능과 원효가 이렇게 같이 제시가 되면서 해능에 비해서 원효의 입장에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고르라고 했어요. 친구들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지. 해능은 선종 사상가야. 그런데 원효는 그렇죠. 교종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활동하던 사상가이기 때문에 원효는 기본적으로 교종을 바탕으로 하는 교종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효가 갖는 상대적 특징을 찾아볼 수 있겠구나. 자, 첫 번째 볼게요. 교회 별전을 중시하는 정도. 얘들아, 교회 별전은 어때? 오히려
그렇죠. 선종에서 더 강조할 법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교회 별전을 중시하는 정도는 원효가 해능보다 낮겠네요. 자, 도노돈수를 중시하는 정도. 얘들아, 도노돈수 역시 해능이 강하게 강조했었던 선종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도노돈수를 중시하는 정도도 역시 원효가 해능에 비해서 낮겠네요. 화쟁을 통한 경전 해석을 중시하는 정도. 원효는 화쟁 사상을 강하게 주장했죠. 따라서 원효가 해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화쟁을 통한 경전 해석을 중시하는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X축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니은과 디귿은 탈락. Y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뒤로 빠져 있는 미음은 탈락. 자, G가 높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죠? 1번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 문항까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여러 번 이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고요. 녹록치 않은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윤사를 공부하면서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위대한 사상가들의 지혜를 하나하나 샅샅이 탐구하고 그것들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미 다 새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꿈을 키워가면서 이제 윤사를 공부했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지혜는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빛나는 빛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줄 거라고 선생님은 정말 자신 있게 확신합니다. 큰 시험 치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향할 더 멋진 도전 선생님은 힘차게 늘 그랬듯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